반갑습니다. 안매니저 생존 전략의 안매니저입니다. 저는 국제 정세, 그 중에서도 전쟁이 현재 자산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전쟁과 그런 상황에 맞는 경기를 분석해가지고 자산시장에 대입,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공인중개사 안매니저입니다. 그동안 제가 제 블로그에 여러 차례 이렇게 시황을 좀 남겼었는데 이번에 다시 처음으로 유튜브에 좀 도전장을 내밀어서 조금 더 이제 많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제가 획득한 지식이나 노하우,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돈을 좀 덜 잃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이 지금 안매니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시장에서 지금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러시아랑 우크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발생한 인도와 파키스탄, 그러한 전쟁들이 계속해서 지금 바이러스처럼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발발한 지 거의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역시도 지금 23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년 이상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쟁이 왜 이제 발발을 했냐,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약간의 공통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 소설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하시든 안 들어 하시든 잘 판단해 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젤렌스키와 네타냐후는 전쟁 발발 전에 공통점으로 자기와 측근들의 이제 스캔들, 부패와 비리가 연루돼 가지고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한 와중에 공교롭게도 두 국가 모두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을 하면은 내부적인 사정이야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전쟁의 양상을 주로 이제 언론이 보도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뉴스, 얼마가 어딜 공격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다는지, 어떻게 했다는지, 이러한 것들이 더 자극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들의 부패나 이런 스캔들에 관한 뉴스는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묻히게 되는 거죠. 네. 이러한 전쟁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후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제 심화가 됐죠.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공급망 붕괴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거의 1년 동안, 1년이 조금 넘게 일시적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2%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월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1년이 넘어가고 21년 말부터는 이제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버리면서 이제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연준은 22년 1월 달에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의 전쟁이 22년 2월 23일 날 이제 발발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연준은 0.25% 이제 금리 인상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0.75% 인상을 4회를 했고, 빅스텝 0.5% 금리 인상을 1회를 단행을 합니다. 기존까지는 연준 의장 파월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라는 그런 기조를 상당히 유지를 했었는데, 22년 1월 들어 금리를 인상을 하였고, 그 이후 전쟁 발발 이후에는 더 막대하게, 더 강하게 금리 인상에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22년 1월부터 0.25%, 22년 3월 전쟁 발발 이후에 다시 0.25% 하다가 그 이후에는 0.5%, 0.75%,
0.75% 급격하게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전쟁은 엄청난 돈을 소모하기 때문에 군수물자나 뭐 이런 무기 지원에 미국이 전폭적으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뭐 거의 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제가 지금 좀 까먹었는데 아무튼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을 했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런 행정부의 자금까지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전쟁으로 조금 더 가속화되는 그러한 모습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0.75% 사회를 실시하고 빅스텝을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금리를 3.5%까지 올리는 그런 계기가 이제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보면은 일단 요거는 미국의 이제 그 30년 국채 수익률인데 국채 수익률이 이제 뭐 거의 2005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쭉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2020년까지 하락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중요한 거는 2020년도 들어서 여기서 상승의 흐름이 21년까지 한번 나옵니다. 근데 뭐 요 상승도 뭐 그렇게 큰 상승이 아니어가지고 뭐 요걸로 뭐 시장을 바꿨다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이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22년 2월 요 이후에는 금리의 상승 속도가 뭐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게 돼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거의 5%까지도 찍고 현재는 지금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쟁과 연관이 돼가지고 나온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전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국채 수익률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채권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 채권 투자자들은 손실이 늘어나고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채권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런 막대한 이제 이런 무지막지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의 뭐 일부 뭐 기금 운용사가 뭐 파산을 하고 상당히 많은 그런 은행들이 어려움을 처해 있다는 것을 이제 뭐 우리는 언론 보도로 이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 흐름에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금리가 좀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저금리로 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금리가 뭐 1, 2차례 뭐 많으면 3차례 정도 인하가 될 수는 있지만 전쟁이 지속되는 한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그런 자극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쟁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채권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것을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통해 가지고 제가 조금 그 자금의 흐름들이나 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했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흔히 이제 보는 것은 상승장에서는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습니다. 또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고 또 상승 이렇게 상승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반대로 하락장은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고 다시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고 다시 이제 하락하는 이런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그 금리가 채권 수익률이 여기 2018년도에 고점을 뚫고 올라오고 지금 뭐 거의 뭐 과거 2007, 8년도 랑 거의 흐름이 비슷한데 여기서 조정을 보이다가 저는 이제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금리는 추가 인상이고 국채 가격은 추가 하락을 보이는 것으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이런 시장들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마침 또 어제 또 국채 수익률이
또 국채 가격이 또 떨어져가지고 지금 또 언론에서 이제 뭐 미국 증시가 국채 가격이 또 하락해가지고 또 이제 뭐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뭐 지금 국채 가격이 떨어진 게 뭐 어제 오르는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뭐 거의 뭐 5년 이상 뭐 지속된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어느 한순간에 이게 국채가 다시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은 시장이 이러한 상승장에서는 악재가 있어도 이렇게 짧게 이제 소화를 하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악재는 상승장에서는 큰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는 자그마한 악재가 나오면 그게 이제 시장에 가장 크게 반영이 되고 이제 호재는 또 짧게 크게 이제 하락장에서는 이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의 패턴. 그래서 뭐 시장에 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 요인들을 이제 분석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상승장인데 그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상승하네. 그러면 이건 지금 상승장이다. 반대로 이제 하락장에서는 호재가 나왔는데도 이제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다시 또 하락하네. 이러면 이건 하락장이다. 요 판단에 이제 기준을 두고 시장을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유럽에서 프랑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4년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국채 이제 그 수익률이 이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017년에 이런 뭐 고점을 뛰어넘는 그래서 지금 뭐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4%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두 국가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일본은 현재 국가 부채가 세계 1위입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일본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가 부채로 이제 나가는 이자 비용이 이제는 한 해 예산의 거의 20%를 넘길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고 프랑스 역시도 유럽에서 좀 저성장과 국가 채무가 굉장히 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요 두 국가를 좀 주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요 두 국가의 이런 채권 수익률을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제 일본의 국채 수익률을 본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고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고인데 2019년부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반대로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길고 지금 또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한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이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 가지고 환율이 엔화가 떨어지는 이유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본의 국채를 사는 것과 일본 엔화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국가 부채로 인해 가지고 국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일본은 이걸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이 국채 수익률 가격이 올라가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뭔 일이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을 가장 불안한 나라로 지금 주시해서 봐야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장의 상승과 하락 이유를 매일매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하면 왜 상승했는지 그 이유가 되게 다 궁금해 하거든요. 하락하면 또 하락은 왜 하락했는지 그 하락 이유가 또 되게 궁금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시장의 상승과 하락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한 20년 동안 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상승하는 데는 돈 벌려고 시장이 올라가는 건 돈 벌려고 올리는 거죠. 반대로 또 시장이 하락하는 건 또 역시나 똑같이 돈 벌려고 시장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늘의 뭐 코스피 지수가 뭐 2600이다. 근데 또 뭐 한 5년 전에도 2600이다. 5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또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도
매일매일 시장의 상황과 그 환경이 다른데 매일매일 그 시장의 그 상승과 하락 이유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이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유를 찾지 말고 대응하자. 대응하자는 게 이제 제가 좀 깨달은 바이고, 옛날에 그 타짜의 영화에 보면은 고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강렬이 이제 그 막판에 이제 아기랑 이제 화투를 치는데, 거기서 이제 손에 이제 좀 부상을 당하죠. 고니가 여기 왜 와?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고강렬이 돈 따러 왔다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너는 왜 왔냐 그랬더니 고니 역시도 돈 따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다거든요. 시장은 상승하는 이유 돈 벌려고, 하락하는 이유 돈 벌려고, 이게 다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승장에서는 호재가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악재는 그냥 짧게 이제 반영되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악재가 더 크게 반영이 되고 호재는 짧게. 요것만 판단해 가지고 시장을 볼 때 오늘의 뭐 상승과 하락 이유를 보지 말고 호재가 이런 게 있었는데 시장은 더 이렇게 크게 반응하고 더 크게 올랐구나. 악재는 뭐 지난번 미국의 뭐 신용 등급 하락 요거에 있었는데 그거는 별로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구나. 요렇게 이제 판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약간의 상승장이 더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장으로 볼 수 있겠구나. 요렇게 이제 판단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이제 있고,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이제 같이 생각하는 경우, 나는 이렇게 시장이 좀 올라가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반대의 경우는 제 생각과 이제 다르게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는 거죠. 이제 요러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끊어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이게 대응이거든요, 대응. 근데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자신의 생각, 그 자신과 비슷한 그런 유튜브의 전문가 생각을 같이 반영을 해가지고 여기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 그냥 같이 휩쓸려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좋지 못하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로 인해서 여기서 끊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생각,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항상 염두에 두고, 반대의 경우가 왔다고 하면은 대응하자. 이게 철저하게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오픈 마인드로, 내 생각과 시장이 반대로 움직이면 무조건 대응 안 하면 리스크 관리 해치가 어렵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시장을 참여해 가지고 수익을 내거나 리스크 관리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또 줄이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을 볼 때 어느 한 시장만 볼 게 아니라 부동산, 국채, 증시, 환율, 원자재 모든 시장이 다 이렇게 다 상호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지난번 코로나 이후 상승장을 보시면 그때 부동산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증시만 올라간 것도 아니고 둘 다 동시에 상승했거든요. 동시에 상승하고 또 이제 또 국채 가격이 또 이렇게 또 올라가면 또 반대로 또 이제 또 증시에는 또 이렇게 악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또 떨어지는, 또 국채로 또 시장에 돈이 몰리면 증시는 또 떨어지고, 또 이렇게 환율도 계속해서 이제 증시와 원자재, 부동산에 또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 전쟁은 환율, 증시, 국채, 원자재, 부동산 모든 시장에 다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전쟁의 그러한 영향들을 시장별로 자금의 흐름을 판단해 가지고 좀 잘 대응하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첫 순서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각 그 시장별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은 좀 전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측면이 있고, 기본적인 이렇게 시장의 방향, 길 같은 거는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로 전달을 해드리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관한 것은 제가 프리미엄 컨텐츠에 이제 올려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가입을 하셔가지고 확인하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은 그냥 제 유튜브 채널만 보셔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만 판단해 가지고 맞다라고 하면 거기 제가 보는 그 방향대로 잘 대응을
하시면 앞으로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고 내 자산을 소중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